환율 1,500원 돌파. 당신의 자산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여러분, 지금 평소처럼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때가 아닙니다. 방금 환율 1,500원 선이 처참하게 뚫렸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환율 좀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월급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은 눈 뜨고 코 베이듯 사라질 겁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는데 오늘 이 영상이 걸리는 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지금부터 환율 1,500원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500원, 마지노선이 무너지다. 숫자 하나가 가지는 무게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환율에서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방어선이자 시장 참가자들이 설정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그냥 앉아서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시장에 쏟아부으며 방어했습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 방어를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장이 정부의 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개입이 통하지 않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환율 상승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 특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00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시장의 다음 목표가 1,550원, 그리고 1,600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의 포지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 그리고 글로벌 환경이 모두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00원이 뚫렸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저항선이 뚫리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본 적 있으시죠?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 급락하는 장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원이 뚫린 지금 다음 방어선이 어디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원인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황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그 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의 전쟁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심화되면 전 세계 원유 공급에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이 중동을 통해 공급됩니다. 이 공급망이 흔들리면 유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비싼 원유를 더 비싸진 달러로 사와야 하는 상황. 이중의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이른바 매파적 기조를 취하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 표시 자산으로 돈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통화들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원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한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대중 수출 감소, 그리고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 수지가 악화됐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길어지면 시장의 달러가 부족해지고 이것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과 내부 취약성이 맞물린 복합위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시적으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름과 원자재를 비싼 달러로 사와야 하는 최악의 구조에 갇혔습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수입 가격은 오르는 이 이중 압박.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입니다. 갈등과 위기. 당신의 삶이 흔들리는 방식. 당신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이유. 지금부터 진짜 체감 물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먹거리의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밀, 옥수수, 콩. 이것들을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원가가 올라가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빵값이 오릅니다. 라면 가격이 오릅니다. 과자, 음료, 조리식품, 밀가루와 식용유가 들어가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료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연료를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의 기름값이 오릅니다. 마트 냉장고를 가동하는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이 모든 비용이 상품 가격에 녹아 들어갑니다. 결국 마트에서 집어드는 모든 물건에 보이지 않는 환율 세금이 붙는 셈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오릅니다. 작년 이맘때와 마트 영수증을 비교해 보십시오. 담은 물건의 수는 비슷한데 계산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환율 세금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더 오르면 이 세금은 더 커집니다. 부동산 무너질 것인가 버틸 것인가.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인생 최대의 자산이고 노후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한국 원화 자산의 매력이 높아져 자본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약 19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대출들의 이자, 부담이 즉각적으로 올라갑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경기가 나빠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고용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안고 있는 가구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줄어들어 은행들도 불안해집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계속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주식 시장이 약해집니다. 국가 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금리를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이것이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고통이 따릅니다.
중앙은행은 결국 덜 나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리 인상 압력이 강해지면 집값에는 하방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환율 환경에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지지되는 면도 있습니다. 어느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는 앞으로의 정책 선택과 글로벌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지금 부동산이 예전처럼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탈출. 달러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 속도로. 이것이 단순히 주식 가격 하락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원화를 받아서 달러로 환전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환율의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주식이 팔리니 주가도 떨어집니다.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떨어지는 이중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5년간 원화 기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자산 증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도 함께 올랐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계산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제적인 구매력의 관점에서 당신의 자산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 자산은 원화 약세만큼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팝니다. 그들이 팔수록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은 더 높은 수익과 더 안정적인 통화를 찾아 움직입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원화 자산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 흐름을 개인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제2의 IMF? 설마가 사람 잡는다.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탄탄한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그런데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지금 상황이 1997년과 완전히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있고 금융 시스템의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데이터들이 불안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지표를 봐드리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해 보이지만 단기 외채와 비교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외채를 갚아야 하는 시점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비율이 예전보다 좋지 않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취약점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외화 수입이 줄어들고 그것이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경제 둔화, 글로벌 수요 위축.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율도 예전과 다릅니다. 코로나 이후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고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제한됩니다. 제2의 IMF가 온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나리오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방심하는 것이야말로 1997년에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지나친 낙관주의, 경고 신호 무시, 그리고 기습적인 위기. 이 패턴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결과 결말, 살아남는 자의 선택. 이 지점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불안하실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불안이 마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 자산을 확보하라.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통계를 보면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즉,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장기적으로 하락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입니다. 반면 원화는 신흥국 통화로 분류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자금은 달러로 이동합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다면 전략이 나옵니다. 원화에만 모든 자산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달러 기반 자산으로 일부를 옮겨두는 것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미국 주식 시장을 통한 달러 자산 확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지수 추종 ETF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혹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같은 상품들입니다. 이런 ETF를 매수한다는 것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환차익이 생기고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율 위험과 주식 수익을 동시에 해지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 시장도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변동성이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자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과 일부라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같은 환율 급등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개별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I 인프라 투자 수혜주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주식은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가 금입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치가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 현물, 금 ETF 혹은 금 통장,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배분해 두는 것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방어막이 됩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 같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있지만 달러를 직접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원화 자산 실질 가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게라도 한 발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실천이 답이다. 냉정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늘어나야 하는데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도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정부에 기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지금 당장 자신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예금이 얼마인지, 원화 자산이 얼마인지, 달러나 외화 자산이 있는지, 부동산은 어떤 상황인지, 전체 그림을 모르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늘 퇴근 후 30분만 시간 내서 자신의 자산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둘째, 현금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매달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정 비중, 물가 상승에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대출 이자는 얼마인지,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준비가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는 결국 이런 계산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셋째, 달러 자산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한 번에 큰 돈을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달러, 기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적립식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만 돈, 해외 ETF 한 주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넷째, 청약 통장은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청약 통장은 여전히 유효한 수단입니다. 청약 가점, 납입 기간, 우선순위. 이것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쌓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다른 자산을 조정하더라도 청약 통장만큼은 유지하십시오. 다섯째, 부채를 관리하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금리가 1% 더 오르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2%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감당하기 어렵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모두를 동시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 이번 주 하나.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재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낀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환율 1,500원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본 이유여야 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증권사 앱을 열어서 해외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오늘 저녁 자신의 통장과 대출 현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을 다르게 만듭니다. 급박한 환율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구체적인 방법들을 저도 계속 공부하고 정리해서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